바람결에 흩어진 온정일, 스며드는 외로움, 낯선 온기. 가을볕이 유난히 따사롭게 느껴지던 오후, 박정순 할머니는 꽃마루에 앉아 멀리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주홍빛 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72.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째였다. 마당 넓은 이 기와집은 한때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깊은 한숨과 정막만이 감돌았다. 자식들은 재살기 바빠 명절이나 생신 때 겨우 얼굴을 내비치는 정도였다. 그나마 손주 녀석이 얼마 전 쓰던 스마트폰이라며 하나 쥐어주고 간 덕에 복지관에서 배운 어설픈 솜씨로나마 무료함을 달래곤 했다. 해피톡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메신저 앱이었다. 복지관 젊은 선생이 깔아주며 어르신, 이걸로 친구분들이랑 사진도 보내고 이야기도 나누세요 했지만 정작 해피톡으로 말을 걸어오는 친구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면 위로 낯선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로빈. 외국 이름인가? 잘못 눌렀나 싶어 화면을 끄려는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정순 여사님. 우연히 프로필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고우시네요. 프로필 사진이라고 해봐야 복지관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 한 귀퉁이에 나온 잔뜩 어색한 표정의 자신뿐인데 정순 할머니는 멋쩍은 마음에 답장을 망설였다. 하지만 뒤이어 도착한 메시지는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지폈다. 저는 로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업 때문에 멀리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다 커서 제 곁을 떠났습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벗이나 되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순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외로움. 그 단어가 가슴 한구석을 시큰하게 울렸다. 두바이라니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본 그녀에게는 아득히 먼 나라였다. 하지만 그곳에도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이 있다니 어쩌면 이 적막한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눌렀다. 반갑습니다. 박정순입니다. 저야말로 말벗이 생기면 좋지요.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이 피어나는 설렘, 깊어지는 그림자. 로빈과의 대화는 메마른 일상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정순 누님, 밤새 안녕하셨어요? 두바이의 아침 해가 누님 계신 남원 하늘까지 비추는 듯합니다. 라는 살가운 인사로 하루를 열었다.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저녁 드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라는 다정한 말로 마무리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세련된 중년 남성의 부드러운 미소는 정순 할머니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로빈은 정순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마당가에 핀 채송화 이야기, 복지관에서 배운 뜨개질 이야기, 심지어는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까지도 그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다. 정순 할머니는 평생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속내를 그에게만큼은 술술 이야기하게 되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 함께 거닐던 남원 광안루의 아름다운 풍경이며 자식들 어릴 적 재롱 떨던 모습까지. 로빈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누님 목소리를 들으면 돌아가신 제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참 고우시고 정이 많으셨는데 누님도 꼭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정순 할머니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면서도 싫지 않았다. 70이 넘은 자신에게 누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그가 어쩐지 듬직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로빈은 가끔 자신이 하는 건설 사업 이야기며 두바이의 화려한 풍경 사진들을 보내주기도 했다. 정순 할머니는 그가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며 먼 이국 땅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키웠다. 어느덧 몇 주가 흘렀다. 로빈은 이제 정순 할머니에게 내 마음의 등불, 삶의 유일한 낙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정순 할머니를 찾아뵙고 남은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말도 조심스레 꺼냈다. 누님만 허락하신다면 남원의 아담한 집에서 누님 좋아하시는 꽃도 가꾸고 함께 장터도 다니면서 소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누님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주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황혼엽에 찾아온 이 예기치 않은 설렘이 싫지 않았다. 어쩌면 신께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로빈과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누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여기 두바이에서 지갑이랑 중요한 사업 서류들을 전부 도둑 맞았습니다. 당장 호텔비도 내야 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하는데 한국에 연락할 사람도 누님밖에 없고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조금만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만이라도. 정순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로빈의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로빈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망설임도 잠시, 그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비상금 봉투를 떠올렸다. 손주 녀석 용돈이라도 줄까 싶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었다. 로빈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가슴은 불안과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다. 은행 ATM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송금 버튼을 눌렀다. 이 돈이면 로빈 씨가 조금이나마 위기를 넘길 수 있겠지. 그리고 더 빨리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송금을 마쳤다고 연락하자 로빈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국 돌아가면 10배, 100배로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누님. 정순 할머니는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마음이 놓였다. 그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것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3. 거미줄처럼 얽히는 의심, 그리고 외면 로빈에게 첫 송금을 한 후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로빈은 이전보다 더욱 살갑게 그녀를 대했고 매일같이 사랑과 감사의 말을 속삭였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로빈은 또다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에는 갑작스러운 통관 문제로 사업 자금이 묶였다는 것이었다.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딱 50만 원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 주 안으로는 반드시 해결해서 그동안 빌린 돈까지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지난번 돈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또다시 손을 벌리는 그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 사업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일이 많은 법이지. 이 정도 일로 그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돼. 그녀는 또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그 후로도 로빈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명목으로 이어졌다. 갑자기 쓰러진 현지 직원의 병원비, 밀린 세금, 한국으로 돌아올 비행기 표값 등등. 요구하는 액수도 점점 커져갔다.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 몰래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이 야금야금 줄어드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가끔 로빈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었다. 어제는 두바이에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아부다비에 출장을 왔다고 하기도 했고 분명 며칠 전에 해결되었다던 문제가 다시 터졌다고 하기도 했다. 정순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사업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누님. 저도 정말 죽을 맛입니다라며 한숨 짓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다. 그가 자신을 불신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이 관계가 깨져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점점 더 로빈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하루 종일 불안했고 그의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절부절 못했다. 마치 마약처럼 그의 존재는 정순 할머니의 외로운 삶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서울에 사는 막내딸 지영은 어머니의 변화가 마음에 걸렸다. 예전에는 자식들 안부 전화도 귀찮아하시던 분이 요즘은 부쩍 통화 시간이 길어졌고 어딘가 들뜬 목소리로 누군가와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가끔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어머니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말을 돌렸다. 엄마,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하세요? 목소리가 아주 좋아 보이시네. 어느 주말 친정에 들른 지영이 넌지시 물었다.
정순 할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별사람 아니다. 그냥 복지관에서 알게 된 사람인데 가끔 안부나 묻는 거지. 근데 엄마, 요즘 돈 쓸 일이 많으세요?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내가 내 돈 쓰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너는 네 살림이나 잘해. 정순 할머니는 버럭 화를 냈지만 지영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평소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시던 분이었다. 그날 밤 지영은 잠든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았다. 그리고 해피톡이라는 앱에서 로빈이라는 사람과 나눈 수많은 대화와 여러 차례의 송금 내역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가 봐도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이었다. 다음날 아침, 지영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로빈이라는 사람을 당장 차단하라고, 이건 사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네 아비 죽고 나서 나한테 그렇게 다정하게 말 걸어준 사람, 그 사람밖에 없었어. 정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지영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에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보내요? 그 사람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닥치지 못해.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당장 나가. 모녀의 고성은 한동안 이어졌고 결국 지영은 울면서 집을 뛰쳐나왔다.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지영은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어머니가 가끔 이야기했던 지역 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김선호 씨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면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순 할머니는 딸이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분을 사귀지 못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미 속도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서운함과 함께 어쩌면 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아니야, 로빈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지영이가 뭘 몰라서 그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로빈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어야만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았다. 4. 마지막 희망, 그리고 절망의 벼랑 끝. 지영과의 다툼 이후 정순 할머니는 더욱더 로빈에게 매달렸다. 마치 세상에 오직 그만이 자신의 편인 것처럼. 로빈은 정순 할머니의 하소연을 다정하게 들어주며 자식들이란 다 그런 겁니다. 누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며 위로했다. 정순 할머니는 그의 말에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느꼈다. 한편 지영은 노인복지관의 김선호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젊지만 진중해 보이는 그는 지영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같은 사례가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에 취약하세요. 일단 제가 어머님과 자연스럽게 상담을 진행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스스로 깨닫지 못하시면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김선호는 그 몇 차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순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갔다. 그는 직접적으로 로빈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사기 유형이나 피해 사례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며 정순 할머니의 경각심을 일깨우려 노력했다. 정순 할머니는 김선호의 이야기에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로빈에게서 다급하면서도 들뜬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누님,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동안 누님 덕분에 어려운 고비들을 다 넘겼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누님과 함께 살 집 계약금이랑 밀린 세금 문제만 깨끗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누님께 한 번만 더 도움을 청해도 될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제가 당장 다음 주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가서 누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로빈이 요구한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다.
정순 할머니가 가진 마지막 남은 정기예금을 모두 해약하고 심지어 살고 있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큰돈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마련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마저 내놓아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다. 로빈의 달콤한 약속과 눈앞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만약 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로빈은 영영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외로움 속에서 남은 생을 홀로 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걸었는데 만약 로빈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녀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한편 지영과 김선호는 나름대로 로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지영은 어머니의 스마트폰에서 로빈이 보낸 사업자 등록증 사진이나 계약서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해 김선호에게 전달했고, 김선호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기도 했다. 예상대로 로빈이 언급한 해외 주소나 사업체 정보는 대부분 허위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사용한 은행 계좌 역시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농후했다. 결정적으로 로빈이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라며 보내준 프로필 사진이 사실은 수년 전 해외의 한 패션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란 사실까지 밝혀냈다. 모든 증거는 로빈이 전문 사기꾼이라는 것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었다. 결전의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국 로빈을 믿기로 결심했다. 이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린다면 자신은 정말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릴 것 같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으로 향하려 집을 나서는 순간 대문 앞에 지영과 김선호가 초조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지영은 울먹이며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김선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정순 할머니 눈앞에 펼쳐 보였다. 도용된 프로필 사진, 가짜 사업자 등록증, 대포 통장 의심 계좌 정보. 어머님, 이 모든 것이 저 로빈이라는 사람이 어머님을 속이기 위해 만든 거짓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 다정했던 목소리, 그 애틋했던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로빈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로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순간 정순 할머니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오, 부서진 마음,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작은 온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박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런 어리석은 꼴을 당했단 말인가. 지난 별간의 설렘과 기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낸 배신감과 허망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는 현실적인 공포와 함께 누군가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수치심과 자책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딸 지영은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원망보다는 안타까움과 죄스러움이 더 컸다. 좀 더 일찍 어머니의 외로움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을 탓했다. 김선호 사회복지사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며 두 모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날 오후 지영과 김선호의 도움으로 정순 할머니는 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의 일을 진술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마치 자신의 어리석음을 온 세상에 광고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딸의 격려와 김선호의 지지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수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로빈, 아니 그의 진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사기꾼은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잠적한 후였고 대포 통장과 해외 IP를 사용한 탓에 추적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후 비슷한 수법의 다른 로맨스 스캠 사건들과 연계되어 국내 인출책 일부가 검거되었고 그들을 통해 주범으로 추정되는 인물 강민준이 특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전문 사기꾼이었다.
결국 몇 달 뒤 강민주는 지방의 한 PC방에서 검거되었다. 하지만 그가 정순 할머니에게서 갈취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나 다른 범죄 자금으로 흘러들어가 회수된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정순 할머니는 한동안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밤에는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 복지관에도 나가지 않았고 딸 지영의 전화도 피하기 일쑤였다.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자신은 그저 쓸모없는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남원으로 내려와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억지로 위로하거나 다그치기보다는 말없이 함께 밥을 먹고 마당에 잡초를 뽑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김선호 사회복지사 역시 꾸준히 정순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관심 덕분이었을까? 정순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아주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김선호는 복지관에서 새로 시작하는 작은 원예 모임을 소개해 주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지만 딸의 간곡한 권유와 김선호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기는 척 한번 나가보기로 했다. 원예 모임에는 정순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작은 화분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으며 조용히 서로에게 위안을 얻는 듯했다. 정순 할머니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 어렵게 꺼내놓았다. 자신의 어리석었던 경험을 담담히 이야기했을 때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대신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다른 할머니들의 눈빛에서 작은 연대감을 느꼈다. 완벽한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배신감과 상실감의 흉터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다는 작은 희망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정순 할머니는 딸 지영과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다. 지영은 어머니에게 새로 나온 스마트폰 보안 앱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있었다.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지영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창가에는 얼마 전 원예 모임에서 가져온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겨우내 움츠렸던 작은 씨앗에서 파릇한 새싹 하나가 힘차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작은 생명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새싹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다. 바람결에 흩어진 온정은 그렇게 또 다른 형태로 그녀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